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눈보라 치는 겨울 장터. 사람들은 코를 막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몰골이 말이 아닌 한 여인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밤만 축내는 짐승 같으니 라는 욕과 함께 내리치는 채찍. 모두가 외면하는 그 순간 한 늙은 노인이 달려듭니다. 그는 평생을 모은 전 재산, 쌀 5가마 값어치를 꺼내 들고는 단 한마디 외칩니다. 그만두시오. 이 아이를 내게 주시오. 그 여인은 이름도 희망도 잃은 채 덕실이라 불렸습니다. 몸집이 커서 미련해서 먹기만 많이 한다는 이유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죠. 그런 그녀를 망해가는 국밥집을 운영하는 홀로 된 노인이 전 재산을 털어 사버린 것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인네 정신 나갔구먼. 저런 걸 데려가면 3일도 못 가 집안이 망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여인의 손끝에 천금도 바꿀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 넉넉한 손길이 닿은 국밥에서는 기적 같은 향기가 피어올랐고 그 향기는 곧 온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신매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숨겨진 천재성을 깨우고 삶을 구원하며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외면했을까요? 아니면 최노인처럼 나섰을까요?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사람 안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메마는 덕실을 전 재산으로 사온 국밥집 노인이 지금 시작됩니다. 헤이,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녀석 좀 사시오. 몸집이 이만하니 일은 황소처럼 할 것이요. 밤만 축내는 짐승 같은 녀석. 쌀 5가마면 충분하오. 그때 망해가는 국밥집 주인이 전 재산을 털어 그녀를 사게 됩니다. 마시오.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면 쓰나. 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여인이 가진 신비한 손맛을 주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단 풍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지향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화개장터 저작거리에는 언제나 온갖 물건과 사람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섬진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이 장터는 양쪽 고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활기가 넘쳤으나 그 한복판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젠가 먹기는 돼지같이 처먹으면서 왜 움직이질 못해? 오늘 공급한 밥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고 땅바닥에는 집채만 한 덩치의 여인이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덕실. 몸집이 워낙 비대하여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숨을 헐떡였고 얼굴은 살집에 파묻혀 눈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비상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연신 덕실의 등을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덕실의 남루한 옷자락 사이로 흙먼지가 일었고 갈라진 천 틈새로 검붉은 멍이 비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덕실은 신음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묵묵히 매를 맞고 있을 뿐이었지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으나 그 누구도 말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저 덩치 좀 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분간이 안 가는구먼. 밥은 또 얼마나 처먹겠나. 저런 녀석을 데려다 어디다 쓰겠어. 장사꾼도 팔리지 않는 물건이라 화풀이하는 모양이지. 사람들의 냉소적인 비웃음이 덕실의 머리 위로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덕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누군가 먹다 버린 딱딱한 개떡 조각이 흙먼지 속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덕실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그 개떡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큰 덩이의 떡을 씹어 넘기며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흙바닥을 적시어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장을 보던 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최 노인은 화개장터 변두리에서 다 쓰러져가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손님도 제법 있었으나 아내와 딸을 역병으로 일찍 잃고 난 뒤로는 기운을 잃어 이제는 하루에 손님 10명 받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최 노인의 손에는 오늘 국밥 재료로 쓸 시들한 배추 몇 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몽둥이질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덕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집에 파묻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러움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최 노인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본 듯한데. 최 노인은 문득 여러 해 전숨을 거두기 직전의 딸을 떠올렸습니다. 병에 걸려 몸이 퉁퉁 붓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억지로 웃어보려 애쓰던 그 가여운 눈망울. 덕실의 뚱뚱하고 비참한 모습 위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밥만 축내는 짐승이라 욕했지만 최 노인의 눈에는 그저 세상을 잃고 홀로 떨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덕실이 흙 묻은 개떡을 씹으며 소리 없이 울 때 최 노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에 그는 들고 있던 배추 뭉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단지 못나 보인다는 이유로 저렇게 천대받다니. 내 딸아이도 저승에서 저렇게 외롭게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 노인은 비틀거리며 노비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몽둥이가 다시 한번 덕실의 등을 향해 치켜들려던 찰나. 최 노인이 거친 손으로 그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시오. 사람이 어찌 사람을 이리 개짐승만도 못하게 다룬단 말이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최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화개장터의 칼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덕실은 매질이 멈추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자신을 막아서준 늙은 사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최 노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보게, 영감님. 어디서 양반 흉내야? 이 녀석이 내 밥을 축낸 게 얼만데 감히 참견이야? 당신이 이 녀석 몸값이라도 내놓을 텐가? 상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최 노인의 무모한 참견을 보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품 안을 뒤졌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주막 건물을 보수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평생을 깎고 아껴 모아둔 쌀 5가마에 해당하는 은전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최 노인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국밥집을 일으켜 세울 마지막 희망이자 그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전 재산이었지요. 최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돈을 내주면 당장 내일 국밥을 끓일 고기 한 점, 뼈 한 덩이 살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덕실의 거대한 뒷모습을 보자 최 노인은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상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여기. 쌀 5가마를 살 수 있는 은전이 들어있어. 내 전 재산이니 이 아이를 내게 넘기시오. 다시는 이 아이에게 매질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말이오. 상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밥만 축내는 애물단지를 쌀 5가마라는 거금에 사겠다는 미친 영감이 나타났으니 흉제도 이런 흉제가 없었지요. 상인은 혹시 최 노인이 마음을 바꿀까 봐 재빨리 전대를 챙겨 품에 쑤셔 넣었습니다. 허허, 영감이 노망이 났구먼. 좋아. 이 곰탱이 같은 녀석, 오늘부터 당신 거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잘 거두시구려. 상인은 휘적거리며 하인들을 이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장터의 상인들과 구경꾼들은 최 노인을 에워싸고 비웃음을 퍼부었습니다. 최 영감, 정말 제정신인가? 국밥집 문 닫을 날이 머지 않았다더니
이제는 아예 미쳐버렸군. 저런 먹보를 집에 들이면 사흘도 못 가 기둥뿌리가 뽑힐 거야. 그렇지. 저 덩치를 보라고. 쌀 5가마로 산 게 아니라 재앙을 돈 주고 산 꼴이지. 사람들의 냉담한 조롱이 쏟아졌으나 최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덕실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최 노인의 거친 손이 덕실의 손목을 옥죄고 있던 거친 올가미에 닿았습니다. 살을 파고 들어간 물집과 상처를 보자 최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칼을 꺼내 매듭을 끊어내고 덕실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을 거야. 무서워 마라. 최 노인은 덕실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덕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 일어나거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비록 다 쓰러져가는 주막이지만 적어도 내가 비바람을 피하고 마음 편히 누울 방 한 칸은 있단다. 최 노인이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덕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돼지, 짐승, 괴물이라는 소리만 들어왔던 그녀에게 부리집이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최 노인이 처음이었습니다. 덕실은 최 노인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다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쌓였던 한이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덕실은 거구의 몸을 일으켜 최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노인의 작고 위태로운 뒷모습이 덕실에게는 그 어떤 산보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화개장터 변두리. 자풀이 무성하고 기와가 군데군데 빠진 최 노인의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썰렁했고 주방의 가마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최 노인은 덕실을 안방 옆 작은 건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누추하지만 여기서 지내거라. 내가 곧 따뜻한 물을 데워 올 테니 몸부터 씻으렴. 최 노인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덕실은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천장에는 쥐가 갉아먹은 자국이 있고 벽지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나 덕실에게는 그곳이 천상보다 아늑했습니다. 최 노인은 덕실에게 남은 밥과 식어버린 국을 정성껏 차려주었습니다. 내일은 시장에서 고기라도 조금 사올게. 오늘은 이것으로 시장길을 달래렴. 최 노인의 다정한 목소리가 덕실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최 노인은 덕실을 재우고 혼자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재산을 써버렸으니 내일부터 당장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덕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니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쌀 5가마로 산 것은 쓸모없는 노비가 아니라 최 노인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줄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여인이 망해가는 국밥집에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섬진강 물소리가 잔잔히 들려왔고 두 사람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안개가 스며들 때쯤 최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잠이 줄어든 탓도 있었으나 건너방에 새로 들인 식구가 잘 자고 있는지 혹여 배가 고파 울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지요. 최 노인은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걸었습니다. 재산을 털어버린 터라 찬장에는 쌀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최 노인은 평소 자신이 먹던 양보다 3배나 많은 쌀을 아낌없이 씻어 안쳤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며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쯤 건너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덕실이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최 노인을 보자마자 덕실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 겪었던 매질과 굶주림이 몸에 배어 혹시 늦게 일어났다고 또 혼이 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이지요. 하지만 최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주걱을 들었습니다. 잘 잤느냐? 마침 밥이 다 되었으니
서 이리 와서 앉거라. 사람은 모름지기 아침을 든든해야 하루를 버티는 법이다. 최 노인은 커다란 대접에 넘치도록 고봉밥을 담아 덕실 앞에 내밀었습니다. 덕실은 밥 위에 얹힌 실온 국물과 김치 한 포기를 보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평생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나 흙 묻은 개떡만 얻어 먹던 그녀였습니다. 김이 펄펄 나는 흰쌀밥을 이토록 가득히 본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지요. 덕실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다시 최 노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입에 맞지 않을까 걱정이냐? 아, 아닙니다. 다만 소인이 밥을 많이 먹어도 정말 괜찮으신지요? 전 주인은 소인이 밥 한 숟갈만 더 먹어도 짐승이라며 싸웠습니다. 덕실의 말에 최 노인은 가슴 한 구석이 얼얼해졌습니다. 그는 덕실의 머리 위에 얹힌 흙탕물을 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눈치 볼 것 없다. 내 배가 고픈데 남의 눈치를 봐서야 쓰겠느냐? 내 집 기둥뿌리가 뽑히는 한이 있어도 내 배는 골치 않으마. 어서 들거라. 그제야 덕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밥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접을 비우는데 채 반시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대접, 3대접. 어느덧 남들 5명이 먹을 양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최 노인은 그 모습에 놀라기는커녕 복스럽게 먹는 덕실의 모습이 대견해 자꾸만 국물을 더 떠주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덕실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덕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몸이라도 움직여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지요. 그녀는 거구의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마당의 흙바닥이 움푹 팠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으나 덕실은 쉬지 않았습니다. 낡은 비를 들고 구석구석 쌓인 거미줄을 걷어내고 기름때로 찌든 가마솥을 수천 번 문질러 닦았습니다. 최 노인이 말려보았으나 덕실의 고집은 황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전 재산을 털어 동네 여종을 사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바람보다 빨리 퍼진 탓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덕실이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최영감. 저기 마당에 있는 게 여자인가? 아니면 산에서 내려온 곰인가? 저 덩치를 보니 밥을 한 가마니 다 처먹게 생겼는데 그러다 영감 먼저 굶어 죽겠소? 내 말이 그 말이요. 저런 미련한 것을 어디다 쓰려고 그 큰 돈을 들였나 몰라. 차라리 그 돈으로 소를 한 마리 샀으면 밭이라도 갈지 저건 밭에 들어갔다가는 땅만 다 주저앉게 생겼구먼. 사람들의 거친 농담에 덕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익숙한 비난이었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최 노인까지 욕을 먹는 상황이 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덕실은 닫고 있던 가마솥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주방 안에서 국밥 재료를 손질하던 최 노인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에 없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당에 서서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지막한 것들아. 남의 집 식구에게 무슨 망언들이냐? 이 아이는 이제 남이 아니라 내 자식과 같은 우리 집사람이다. 밥을 많이 먹든 몸집이 크든 너희들이 보태준 게 무엇이냐? 내 집 기둥이 뽑히든 말든 상관. 말지어다. 다시 한번 내 귀에 저 아이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 몽둥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최 노인의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툴툴거리며 흩어졌습니다. 두고 보라지. 저러다 언제 망하나 보자고.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최 노인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덕실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덕실아. 울지 마라. 저들의 말은 바람결에 흩어지는 낙엽 같은 것이니 마음에 담지 말 거라. 내가 이 집 마당을 닦고
가마솥을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쌀 10가마를 얻은 것보다 기쁘다. 최 노인의 따스한 배려에 덕실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가마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덕실이 수천 번 문질러 닦은 가마솥에서는 은은한 광택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가 빚을한 마당은 묘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정취가 스멀었습니다. 최 노인은 비록 돈은 다 써버렸지만 덕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전에 외로웠던 날들보다 훨씬 풍요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덕실은 최 노인의 주막에 조금씩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최 노인은 덕실을 지켰고 덕실은 낡은 주막의 먼지를 걷어내며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겨울 초입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덕실이 닦아놓은 그 반짝이는 가마솥에서 화개장터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신비한 손맛이 어떻게 피어오르게 될지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섬진강의 물소리가 주막 담장을 넘을 때 덕실은 잠결에 입맛을 다시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말린 멸치 한 토막, 씻은 배추 한 뿌리의 냄새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화개장터에 매운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가난한 주막의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었지요. 덕실을 거두느라 무리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장터 사람들의 모진 말들을 막아내느라 기력이 다한 탓일까요? 최 노인은 그만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마는 숯불처럼 뜨거웠고 거친 기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실은 수건을 찬물에 적셔 최 노인의 이마를 닦아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을 샀으니 집안에는 약 한 첩을 살도는커녕 당장 내일 끓일 국밥 재료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덕실은 결심한 듯 거구의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싱싱한 고기나 좋은 채소는 꿈도 꿀 수 없었지요. 덕실은 고기 전 뒷골목을 뒤졌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내다버리려던 누런 소벼 조각들과 비계 덩어리들, 그리고 채소전 구석에 버려진 시들고 거무죽죽하게 변한 배추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것 보게 뚱보년이 이제는 쓰레기를 주워 먹으려나 보군. 최 영감이 노망나서 쓰레기 청소부를 들였어. 덕실은 그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보자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덕실은 어제 자신이 광이 나도록 닦아놓았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덕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맡은 냄새는 뼛속까지 기억하고 재료가 가진 숨은 맛을 혀끝으로 그려낼 수 있는 절대적인 미각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덕실은 주워온 뼈들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가마솥 바닥에 살짝 구워 잡내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씻은 배추 조각을 소금물에 데쳐 아린 맛을 뺀 뒤 최 노인이 아껴두었던 된장 한 국자를 풀어넣었습니다. 비록 버려진 재료들이었으나 덕실의 손길이 닿자 그것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덕실은 밤새 가마솥 곁을 지켰습니다. 불의 온도를 조절하며 기름기를 걷어내고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냄새만으로도 소의 육수가 언제 가장 깊은 맛을 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주막 안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수하고도 진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기를 삶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기운과 불의 정성, 그리고 덕실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든 생명의 향기였지요. 그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최 노인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신비한 향기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으나 가게 안을 가득 채운 그 향긋한 냄새가 최 노인의 의식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최 노인은 홀린 듯이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마솥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저고 있는 덕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찌나 향기가 대체 무엇이냐?
내 평생 화개장터에서 국밥을 팔았지만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냄새는 처음이구나. 덕실은 깜짝 놀라며 최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나리, 일어나셨습니까? 기력이 없으실 텐데. 어서 이것 좀 드셔보십시오. 버려진 것들로 끓여 보잘것없사온. 덕실은 뽀얗게 우러난 육수에 배추 우거지가 듬뿍 든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아 내밀었습니다. 최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이 입안에 닿는 순간 최노인은 마치 온몸의 혈관이 다시 뛰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맛은? 국물은 구수하면서도 뒷맛이 말할 수 없이 깔끔했고 우거지는 솜사탕처럼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최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실아, 이것은 사람이 끓인 국이 아니다. 수십 년 전 내 어머니가 장터에서 고생하는 나를 위해 끓여주셨던 그 손맛보다도 더 깊고 따뜻하구나. 어찌 이런 맛을 낸단 말이냐. 최노인은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국밥을 먹고 나자 몸을 짓누르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온몸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노인은 덕실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커다란 손은 밤새 불을 지피느라 재가 묻어 있었으나 최노인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너는 미련한 곰탱이가 아니었구나. 하늘이 내게 보내준 보물이었어. 이 맛이라면? 그래, 이 맛이라면 우리 주막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최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덕실이 끓인 기적의 국밥은 주막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굴뚝을 타고 나간 구수한 국밥 냄새는 안개를 타고 화개장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장터를 열 준비를 하던 장꾼들이 하나둘 코를 실룩거리며 최노인의 주막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화개장터에 이런 냄새는 없었는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냄새에 이끌려 주막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막의 낮은 담장을 넘어 흘러간 구수한 국밥 냄새는 안개 자욱한 섬진강 줄기를 따라 장터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냄새에 이끌린 것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짐을 풀던 보부상들이었습니다. 밤새 산길을 넘어오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들에게 최노인의 주막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유혹과도 같았지요. 우두머리 격인 보부상이 코를 실룩거리며 주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탁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그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이 맛은? 도대체 국물에 무슨 짓을 한 것이요? 그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켰습니다. 함께 온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는데 채반시도 걸리지 않았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그릇씩을 더 청했습니다. 내 평생 팔도를 돌아다니며 산의 진미를 다 맛보았지만 이토록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국밥은 처음일세. 사또 나리도 이 맛은 모를 게야? 보부상들은 자리를 뜨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며 감탄했고 그들이 만나는 장꾼마다 최노인의 주막의 신비한 손맛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화개장터를 집어삼켰습니다. 최영감네 주막에 새로 들어온 뚱뚱한 여종이 국밥을 끓이는데 그 맛이 귀신이 곡할 정도라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라도와 경상도 접경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덕실을 향해 미련한 곰탱이라며 침을 뱉던 사람들은 이제 그 맛을 보기 위해 새벽같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던 주막 앞에는 난데없이 긴 행렬이 늘어섰고 장터의 다른 식당들은 손님이 끊겨 파리를 날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최노인은 쏟아지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덕실 또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쉼없이 가마솥을 지켰습니다. 수백 명분의 국을 끓여내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에 덕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덕실을 보고 더 이상 코를 막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스럽다, 복된 손맛이라 부르며 그녀의 손길을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 액전이 두둑하게 쌓이자 최 노인은 가장 먼저 시장의 비단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옷 한 벌 사지 않고 덕실에게 줄 가장 곱고 윤기 나는 비단천과 분홍빛 수건을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노인은 정성스럽게 지은 비단옷을 덕실에게 내밀었습니다. 덕실아, 이 옷을 입어보거라. 너는 더 이상 누더기를 입을 노비가 아니다. 이 집을 살리고 내 목숨을 구한 하늘이 내린 우리 집 보덩이가 아니냐? 덕실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덩치가 워낙 커서 일반적인 옷감보다 훨씬 많은 천이 들어갔을 터였지만 최 노인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단옷을 차려입고 분홍수건을 머리에 둘러맨 덕실의 모습은 비록 여전히 산처럼 거대했으나 그 풍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넉넉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덕실이 수줍게 웃자 최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화개장터에서 최 노인의 국밥집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실이 끓이는 국밥을 먹어야 한 해에 애군이 가시고 복이 들어온다며 앞다투어 주막을 찾았습니다. 덕실은 뚱뚱한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넉넉한 체구만큼이나 깊고 진한 정성을 가마솥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일까요? 주막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돈을 긁어 모으자 그 성공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큰 주막을 운영하며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조행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님들이 모두 최 노인네로 발길을 돌리자 분노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끝까지 뚱뚱한 녀석의 국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 장사를 망치려 드는가? 내 반드시 그 가마솥의 비밀을 파헤치고 저 주막을 무너뜨리리라. 조행수의 눈동자의 번뜩이는 욕심과 시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화개장터의 모든 불이 꺼지고 섬진강의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울 때 장터에서 가장 큰 주막을 운영하는 조행수의 밀실에서는 음흉한 밀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행수는 비단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제 아무리 맛이 좋다 한들 하루아침에 자신의 손님을 빼앗아간 그 뚱뚱한 녀석과 최 노인을 용서할 수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신하이자 손벌이 나쁘기로 유명한 하인 칠뜨기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그 가마솥에 이것을 넣어라.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나 한 입만 먹어도 배를 움켜쥐고 구토를 하게 만드는 독초 가루다. 소문이라는 것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 내일 아침 그 주막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면 그때가 바로 저들을 무너뜨릴 기회다. 칠뜨기는 조행수가 건네는 검은 주머니를 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최 노인의 주막 뒷마당으로 숨어들었지요. 부엌 안에서는 내일 아침 손님들에게 내놓을 육수가 가마솥에서 은은한 온기를 머금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칠뜨기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가마솥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꺼낸 검은 가루를 육수 위로 털어넣으려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덕실이었습니다. 덕실은 최 노인을 모신 이후로 한시도 가마솥 곁을 떠나지 않고 주방 구석에서 쪽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마솥은 단순한 조리기구가 아니라 자신과 최 노인의 목숨을 지탱해주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실은 낯선 기척에 눈을 떴고 꾸물거리는 칠뜨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냐? 남의 부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덕실의 천둥 같은 호통에 놀란 칠뜨기는 당황하여 가루 주머니를 통째로 솥안에 떨어뜨리고는 담을 넘어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실은 그 거구의 몸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민첩함으로 칠뜨기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칠뜨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고 소란의 잠에서 깬 최 노인이 등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덕실은 칠뜨기를 꽉 누른 채 가마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평소에 구수하고 깊은 육수 향기 사이로 코를 찌르는 듯한 맵고 역한 독초의 냄새가 섞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날이 보십시오. 이자가 가마솥에 무엇인가를 넣었사옵니다. 냄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덕실은 주저없이 바가지로 육수를 떠서 냄새를 맡아보더니 단호하게 가마솥째 육수를 모두 마당에 쏟아버렸습니다. 밤새 정성껏 끓인 육수였으나 단 한 방울의 독이라도 섞였다면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지요. 칠뜨기는 끝까지 버티며 조행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고 최노인은 화가 치밀었으나 관가에 넘기기 전 우선 칠뜨기를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조행수는 칠뜨기가 돌아오지 않자 상황이 틀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수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가 열리기도 전에 조행수는 미리 매수해둔 장꾼 몇 명을 데리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 엎드려 거짓 눈물을 굴리며 호소했습니다. 날이 억울합니다. 최노인의 주막에서 파는 국밥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금지된 약재를 넣는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제 주막 식솔 하나가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뚱뚱한 여종에게 매를 맞고 갇혀 있사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며 돈을 버는 저 악덕상인들을 부디 벌하여 주시옵소서. 조행수의 교묘한 말장난과 미리 준비한 가짜 증인들의 증언에 사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또는 즉각 포졸들을 보내 최노인의 주막을 덮치라 명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의 모습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최노인과 덕실은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조행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련한 것들, 맛 하나로 이 험한 장사판에서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덕실은 끌려가는 와중에도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최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몸집은 이제 포졸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금 역시 뚱뚱한 녀석이 재앙을 불렀다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덕실의 눈빛은 어제 장터에서 매맞던 시절의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실된 손맛이 결코 거짓에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굳은 믿음이 그녀의 가슴속에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은 서슬퍼런 포졸들의 기세와 구경 나온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원마루 위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사또가 앉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포승줄에 묶인 최노인과 덕실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조행수는 사또 옆에서 연신 억울한 신세를 하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사또 나리, 저 여종의 가마솥에서는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고약한 냄새가 났사옵니다. 제 하인이 그것을 확인하려다 저에게 무참히 매를 맞고 헛간에 갇혔으니 이 어찌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행수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미리 매수된 가짜 증인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인상을 찌푸리며 최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노인아, 너는 오랫동안 주막을 운영해온 자가 어찌하여 이토록 해괴한 소문에 휘말린단 말이냐? 만약 내 국밥에 부정한 약재를 넣어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면 그 죄를 어찌 다 감당하려느냐? 최노인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날이 억울하옵니다. 저희는 오직 정성으로 국을 끓였을 뿐 부정한 것은 단 한 점 넣지 않았사옵니다. 저 조행수의 시기심이 저희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증거도 힘도 없는 늙은 주막 주인의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지요. 사또가 엄한 벌을 내리려 주령구를 집어들려던 찰나 덕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살집에 파묻혀 여전히 둔해 보였으나 그 작은 눈망울 속에 서린 빛만큼은 섬진강의 맑은 물결처럼 투명하고 단단했습니다. 덕실은 갈라진 목소리로 낮지만 힘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소인에게는 긴 말이 필요 없사옵니다. 사람의 혀는 거짓을 말해도 그가 끓인 국물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법이 옵니다. 바라옵건대 소인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마솥을 걸고 국밥 한 그릇을 끓일 기회를 주시옵소서.
만약 소인의 국밥에서 부정한 기운이 느껴지신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사또는 덕실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조행수는 당황하여 관아 마당을 신성한 곳인데 어찌 저런 천한 것에게 소들 걸게 하느냐 하며 반대했으나 사또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말이 정직하다면 맛으로 증명해 보거라. 포졸들이 서둘러 가마솥과 장작, 그리고 시장에서 공수해온 평범한 솥뼈와 배추를 가져왔습니다. 덕실은 포승줄이 풀리자마자 거구의 몸을 움직여 앞에 앉았습니다. 덕실의 손놀림이 시작되자 관아 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덕실은 수천 번 씻은 쌀을 솥에 앉히고 뼈를 손질하여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덕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솥단지에 육수를 정성껏 저었습니다. 조행수는 비웃으며 저런 평범한 재료로 무슨 맛을 낸단 말이냐고 중얼거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아 마당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더니 이내 형언할 수 없이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온 마당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냄새는 조행수가 주장했던 사람을 홀리는 독한 약재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포졸들의 코끝을 간지럽히고 화가 났던 사또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직한 어머니의 손맛 같은 향기였지요. 향기가 담장을 넘어 장터까지 퍼지자 구경꾼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덕실은 마침내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아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사또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사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 맛은? 국물은 구수하면서도 끝마디 맑았고 우거지는 씹을 것도 없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사또는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사또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조행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조행수, 너는 이 맛을 보고도 감히 부정한 약재를 썼다 말하느냐? 내 이 국밥을 먹어보니 정신이 혼미해지기는커녕 체기가 내려가고 눈앞이 맑아지는구나. 이 국물에 담긴 것은 독이 아니라 끓인 이의 지극한 정성과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 어찌 이런 보배를 모함하여 고을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느냐? 사또의 호통에 조행수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헛간에 갇혀있다 끌려온 하인 칠뜨기가 사또의 위험에 겁을 먹고는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자백했습니다. 사또 나리, 죽여주십시오. 조행수가 시켜서 어젯밤 제가 독초를 넣으려 했사옵니다. 저 뚱뚱한 여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사옵니다. 모든 진실이 백주대나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노발대발하여 조행수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그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여 최노인의 주막에 배상하라 명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던 장꾼들도 모두 옥에 갇혔지요. 관아 마당에는 최노인과 덕실의 결백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노인은 덕실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덕실은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최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덕실은 화개장터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관아에서의 소동이 있은 뒤 화개장터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덕실의 억울함이 풀리고 조행수의 비열함이 천하에 드러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노인의 주막으로 몰려들어 축하를 건넸지요. 이제 덕실은 더 이상 장터의 애물단지도 밥만 축내는 곰탱이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고을에 복덩이가 오신다며 길을 터주었고 그녀의 넉넉한 풍채를 보며 집안을 지키는 산처럼 든든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린 배상금과 날로 번창하는 국밥집 수입 덕분에 무너져 가던 낡은 주막은 어느덧 화개장터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최노인과 덕실의 마음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돈이 모였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재료를 아끼는 일은 결코 없었지요. 오히려 덕실은 새벽마다 섬진강 업 한 장을 직접 돌며 가장 좋은 뼈와 신선한 채소를 골랐고
최 노인은 찾아오는 손님 하나하나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 이 국밥집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달래는 쉼터라 불렀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양쪽 고을에서 이 국밥 맛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명성은 멀리 한양 땅까지 전해져 고관대작들조차 화개장터를 지날 때면 반드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벼 좋은 날 최 노인은 덕씨를 마루로 불러앉혔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덕씨를 자신의 양녀로 입적한다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덕씨라, 너는 이제 내 노비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다. 하늘이 내게 준 내 자식이며 이 집안의 주인이다. 이름도 이제는 덕실이 아니라 복을 전해준다는 뜻에서 복선이라 부르마. 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덕실은 다시 한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짐승처럼 살았던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것도 귀한 딸로 받아준 최 노인의 깊은 사랑에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큰 부자가 된 뒤에도 매일 아침 특별한 일을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주막 앞마당에 커다란 가마솥 하나를 따로 걸고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굽는 장꾼들과 떠돌이 거지들을 위해 국밥 한 그릇을 매일같이 무료로 대접한 것입니다. 덕실은 내 한때 굶주림에 매맞던 서러움을 잘 안다며 가난한 이들의 그릇에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주려 했습니다. 화개장터 사람들은 이 따뜻한 광경을 보며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산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나눌 줄 아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임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최 노인의 머리칼은 백설처럼 하얗게 새었고 덕실의 손등에도 주름이 잡혔으나 주막의 가마솥 불길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영업을 마친 두 사람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을 앞에 두고도 예전처럼 소박한 멸치, 우린 국물에 보리밥 덩이를 말아 마주 앉았습니다. 최 노인은 덕실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선아, 그때 장터에서 너를 사오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차가운 제이 같았을 거다. 너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사람 사는 법을 알았다. 덕실은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를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은 아버님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은혜를 국물에 담았을 뿐이옵니다. 화개장터의 전설이 된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한한 재능을 품고 있으며 그 재능을 꽃피우게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쌀 5가마로 산 것은 미련한 뚱뚱한 여종이 아니라 한 집안을 일으키고 고을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준 커다란 복덩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만 보고 제 짐작으로 멀리하는 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보물은 화려한 보석 상자가 아니라 흙먼지 묻은 투박한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가정에도 덕실이 가져온 것과 같은 따뜻한 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야기 한 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맛깔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